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 전방송 토크 IT 자막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체크포인트라는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스튜디오는 세션 2의 발표자이신 한국 레드햇의 장민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 부장님 어떠세요? 1년 전에 비해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진짜 국내에서도 많이들 이제 검토라든지 도입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황은? 네, 현재 시장에서 이제 느끼는 바는 이제 MSA는 도입기 초반을 지나서 이제 도입기 후반기 정도로 이제 치닫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그럼 이렇게 성숙기로 접어들고 그건 하나 이머징 단계인가요, 지금요? 성숙기까지는 아직 좀 네, 먼 네, 것 네. 같고,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컨테이너화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도입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SA 단계로 가기는 데는 이제 프론티어 업체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기업분들은 이제 운영 레벨을 이제 올리면서 조금 더 고급화된 이제 운영 전략을 이제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급화된 운영 전략을 하셨는데,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이 뭐 아주 만만치 않은 거, 뭔가 허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얘기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허들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결국엔 그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분산형 아키텍처인데, 분산형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단점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의 역자인 박지호 CTO님과 저하고 23분간 톡한 거 오늘 먼저 영상 보시고요. 세션 2, 장 부장님과 세션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호 CTO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근데 CTO님 보니까 요번에 올해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 예. 책 이제 역자도 하셨는데 번역도 하셨는데, 네. 네네네. 또 강의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서 강의 네, 많이 마이크로 하신 것 서비스하고 같은데. 특히 제가 이제 네.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실제로 그 국내 뭐 어떤 스타트업 잘 나간 스타트업이야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도입할 것 같은데. 예. 국내 일반적인 예전부터 있었던 대기업들, 뭐 중견기업들 이런 데들도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거를 요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좀 있습니다. 네. 제일 이제 제가 크게 이제 변화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라이프 사이클들, 즉 제품, 그게 이제 기존의 제조업이 됐든 아니면 IT가 됐든 아니면 이제 IT 장비가 됐든 간에 무관하게요. 전체 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땡겨지다 보니까 이게 기업 내부에서 빠르게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고. 아니면 경쟁력이 도태되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융권만 봐도 토스나 카뱅이라지 보면 엄청나게 치고도 올라오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게 대응하려면 결국 애자일하게 이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도입인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온프렘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디플로이하는 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필요할 때 즉시 디플로이를 네네. 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 그걸 갖다가 이제 자유롭게 스케일 아웃 또는 이제 이게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말이죠.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배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포 문제를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할지, 그다음 이제 이 배포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묘도로 해서 개발할지에 네. 대해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대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제조 쪽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제조 생산 라인 같은 게 라이프 사이클이 길었는데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거, 예를 들어 우리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명 주기가 그렇죠. 신제품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반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빠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냥은 안 됩니다. 네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의 거대한 이제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주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의 허하실, 예. 문제는 도메인이야. 예. 되게 아주 그냥 강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예. 네네.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약간 정리해 준다면 예. 일단. 우선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도메인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이제 기술 중심으로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술이 안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익숙해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느냐 하면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메인별로 어떻게 잘 문제를 쪼개고 그리고 쪼갠 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쪽으로 지금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좀 안정화됐으니 이제 비즈니스 쪽에 뭔가 포커싱해야 되는 거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더하고 그다음 그걸로 이제 매출로 연결시키는 어떤 이런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제 과연 쓰이기는 쓰이느냐고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는데요. 원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조금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문화가 되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개발하는 어떤 방법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공개 안 합니다. 기업들이. 왜?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쟁사는 몰랐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최신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됐는데 이게 차세대 폭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만 보시면 폭격기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기반해가지고 다목적 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즉 과거의 폭격기는 폭격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때는 폭격을 하고요, 어떤 때는 전투 지휘를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레이더 같은 걸 강력하게 달려 있으니까 A사 레이더 같은 게 달려 있으니까 좋아 정보 수집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출격할 때마다 임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투기마다 다 다르게 임무를 따로 부여했습니다. 즉 폭격기 따로, 지휘기 따로, 수집기 따로, 전투기 따로. 근데 이 멀티롤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쿠버네티스입니다. 즉 출격할 때마다요 바꿉니다 임무를. 네.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바꿔가지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없었다면 이런 형태의 비행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즉 이제는 비행기 어떤 전투기 기술력도 소프트웨어 기술력하고 이제 밀접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운유법을 쓰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거 DoD 미 국방성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요거 보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가 짧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몇 주 또는 며칠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격기 자 임무 전환 하는데 6개월 있다 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군이 요구한 거는 간단하죠. 며칠 내로 임무 바로 전환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하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용해가지고 컨테이너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임무를 적재적소에 바로 디플로이가 가능하도록 저 폭격기 내부의 어떤 컴퓨터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아키텍처 변경이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요. 그래서 이제 복잡도 하고 이제 생산성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는 우리는 항상 이제 따져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요 생산성. 즉, 이게 세로축이 생산성이고 이제 가로축이 이제 기반의 복잡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모놀리스 그냥 현재까지 하는 거 일반적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복잡도가 낮을 때는 모놀리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도가 낮은데 복잡도를 높은 기술을 썼잖아요. 그럼 오버헤드가 걸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요. 그래서 이 지점이 딱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복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놀리스가 급격하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채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얻는 이득이 커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지점, 우리가 하는 업에서 어느 지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의 지점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회사에서 초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많은 투자,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인력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기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게 늦어가지고 기회가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지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모놀리스로 끝까지 갔다가는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운영 중인 이제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작업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날고 있는 비행기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하고 유사합니다. 즉,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무중단된 상태에서 레거시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마이크로 서비스가 왜 어려워지느냐면요. 우선 복잡도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분산 시스템입니다. 여러 서비스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별 단위 서비스입니다. 그게 뭐 보면 도커 같은 컨테이너가 됐든 아니면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단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로 이제 통신하는데요. 그럼 네트워크 대기 시간, 결함 포용, 제시도가 완전 엄청나게 몰아치는 경우 게다가 이제 운영 부하도 걸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한번 전환이 일어나면 끝납니다. 그럼 모니터링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데브옵스 조직이 또 크게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요 컴플렉스 능력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자체가 컴플렉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풀려고 하는 문제 자체가 컴플렉스한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해법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어느 정도 복잡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컴플렉스를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제어하느냐가 바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요 비즈니스 로직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 라이프 사이클, 네트워킹, 그리고 바인딩, 그다음 스테이트, 요 네 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 로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축이 다 섞여 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뭔가를 확장하려고 할 때요, 바로 이 부분하고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분리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요즘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론, 그다음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는 싶었겠죠. 근데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가지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요 네 가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개발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개발자의 역량 등이 올라옴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 열렸다고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머추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적인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 아까 폭격기, 보수적으로 유명한 폭격기가 일단 도입했다는 거는 그 성숙화되지 않은 건 절대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항공기하고 조선, 뭐 철도, 차량 정말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왜 폭격기를 예를 들었느냐, 이렇게 보수적인 곳에서 쓰는데 자 나머지 못 쓰는 데가 있나? 굉장히 강렬한 사례였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 즉 모놀리스를 무조건 우리가 배척해야 되느냐, 레거시가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거시하고 모놀리스는 우리 적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용어로 씁니다, 두 개를.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갈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레거시란 말은요,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요, 현재 돈을 벌어주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근데 이 좋은 기술을 왜 사장을 시키겠습니까? 물론 괴롭습니다. 레거시가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깨끗한 소프트웨어 구조, 아키텍처가 다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새로 개발하면 깨끗하겠죠? 한 2, 3년 지나면 원래대로 될 겁니다. 왜?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다시 또 풀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거를 강조를 좀 하고 싶냐면요, 요 단일 프로세스 모놀리스만 생각하는데요, 요 모듈식 모놀리스 또는 분해된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모듈식 모놀리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게 적절하게 잘 사용만 된다면 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보다 좀 더 효율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루기가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배포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이 다 배포가 가능해요. 전부 다 따로따로. 하지만 요 모듈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포 모델은 그대로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면서 개발 자체만 현대화, 모더나이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서 그럼 현재 우리 조직의 소프트웨어 상태가 이 단계인가, 이 단계인가, 이 단계인가 분석하신 다음에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옮겨가면요, 이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지 안 갈지는 그건 의사결정의 문제로 바뀝니다. 아까 말한 복잡도 예, 맞습니다. 복잡도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자, 이제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올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 어렵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놀리스 분할 전략을 할 때는요, 비즈니스 도메인 개념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영역의 경계를 따라가면서 나눠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부터 모놀리스로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 약간 위험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려고 하면 도메인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메인은 항상 경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업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업의 본질을 알려면 처음에 시도부터 해봐야 됩니다. 뭘로 시도하나요? 바로 모놀리스로 시작합니다. 네네. 레거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영역이 경계가 되어야 될지 이제 이해하고 나면 그때 해도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안 늦다는 것은 나중에 모노리스로 하다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거는 제가 이제 요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요 구조가 됐을 때 어렵지 않지. 이 구조에서 아하, 이거를 건너뛰고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바로 마이크로 네, 서비스로 네, 네.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단계별로 갑니다. 예를 들어 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렇게 추상을 하나 만들고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 연결하고 그 다음 서비스로 분리하고 기존 거 날리고 요런 식으로요. 없애고 요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만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을 담보하고요. 너무 급격하게 아니면 처음부터 하게 되면 리스크에 많이 노출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 자체에 먼저 익숙하지 않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우리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된 경계면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MVC 패턴에서 MVC 이렇게밖에 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분할 전략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분할 없이는 모놀리스 자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은 바틀렉, 병목 지점이 됩니다. 이거를 쪼개지 않았는데 나머지 위에 다 분해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의존성 자체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결국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분해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전체를 상태를 담고 있는 그런 영속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케일아웃 한다고 하면 그냥 로드 밸런스 뒤에다가 필요한 것들만 차례대로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뭐 샤딩 기법, 온갖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우리가 손을 보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버전업 될 때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거를 쓸 때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이슈가 됐다면 지금 뭐가 이슈가 되느냐면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더라도 테이블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그 다음 이 테이블 분할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어디에 오프로딩 시키느냐.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분할되는 순간 조인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스토어드 프로세스 자체가 먹히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업계들의 한 가지 움직임이 뭐냐면요. 스토어드 프로세스 자체를 걷어내고요. 그걸 갖다가 다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오프로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기 위한 그런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조만간 아까 말씀드린 모듈화된 모놀리스로 갔다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려고 하는 강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약간 독립적으로 하려는 거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스토어드 프로시저, 즉 저장 프로시저에 넣게 되면요. 스케일아웃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특히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쪽이 어디냐면 바로 애플리케이션 로직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흔히 말하는 와스단 쪽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옮깁니다. 그래놓고 우선 한번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저장소로만 쓰도록 한번 1차 단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뭐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테이블은 분리합니다. 서로 조인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서비스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어떻게 넘어갈까를 이제 고민하는 편이 훨씬 더 시행착오가 적을 겁니다. 즉 데이터베이스가 관건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우리 많은 책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아티클이라든지 경험담을 듣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뒤로 미룹니다. 이유가 뭐냐?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데 문제는 핵심 키는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분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거. 이 점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제 어떻게 방어할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모놀리스입니다. 많이 보는 그림이죠.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미들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요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분할합니다. 업무 단위로요. 그 다음 요걸 좀 더 짧게 쪼갭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기능 단위로 이제 분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서버리스입니다. 펑셔널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서 이게 단일 오퍼레이션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융통성을 가져갑니다. 결국 융통성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냐면 멀티런 타임하고 이제 메카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은 내부적으로 개발, 요 부분은 오프 더 셀프, 즉 정의, 컨피그레이션만으로
기존에 우리 소프트웨어로 짰던 상당수 기능을 자동화하는 이런 지금 움직임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다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미드웨어 도입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는 비즈니스 로직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복잡한 일들을요, 사람이 다 직접 짰습니다. 그렇죠. 한 레이어에서 했죠. 예, 한 레이어에서 했습니다. 근데 딱 와스 또는 이제 미드웨어 레이어가 딱 오면서 TP 모니터 같은 거 오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비즈니스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매번 반복해서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드웨어가 나오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거치면서 이렇게 메카나 아니고 멀티런 타임 레이어로 오게 되면 다시 우리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작업들을 컨피그레이션만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드 중에 어떤 코드가 제일 좋습니까? 뭐 한 줄도 안 짠 코드가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코드를 안 짜면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디플로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배포해 가지고 정확하게 도는 걸 많이 기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개발할 때 개별적인 개발이 다 끝나더라도 배포하는 시점에 전부 다 타임라인을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팀 자체의 업무 단위가 전부 다 동기화되는 장점은 있지만요. 각각 진도가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팀은 하고 나서 이제 할 일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팀은 시간 부족한데 문제는 이 팀에서 못 구워오잖아요? 사람을, 인력을 못 구워오거든요. 한번 정해주면 해야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조율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일로제이션.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도입하면 약간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팀 단위로 구분하면 그 자체가 또 사일로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새로 재배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제 클린 아키텍처에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엔티티입니다. 즉 비즈니스 도메인 자체를 가장 중앙에 놓고요, 나머지를 전부 다 바깥쪽에서 감싸는 방법으로 이걸 보호해야 됩니다. 즉 비즈니스 로직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즈니스 로직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요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요게 요렇게 오고요, 요걸 떼가지고 요렇게 옆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작업은 여기서 오프 더 셀프로 만들어진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선언적으로 다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비즈니스 로직은 기존에 하던 대로 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정을, 과거에는 이것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뭐 보호하고,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하다 보면 섞입니다. 뒤섞이면 유지보수 역시 어려워집니다. 개념적으로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그냥 요렇게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원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추구했던 바는 여기서 담당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서 담당하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요런 전략들이 최근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비즈니스 파트를 개발하는 집단은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예. 과거에 아마 시퀄이 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네네. 한번 보시면 시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요, 그냥 쿼리 랭귀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스토어드 프로시저 방식으로 만든 다음 DBR에만 넣어놓으면요, 실은 바깥쪽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획기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DB하고 간결함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클라우드 시대에 뭔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데요. 이걸 보시면 그때 아마 시퀄 관련해가지고 하는 느낌, 그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더 쉽거든요, 구성이.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목표가 아니고 여정의 일부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 다음, 공유 서비스로 간 다음, 이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지평, 먼 랜드스케이프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API 갔다가 게이트웨이 갔다가 메시 갔다가 트래픽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 다음 파스에서, 사스에서, 컨테이너에서, 지금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서버리스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VM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런 업무를 할 때 이런 분야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하더라 한다면 어떤 데가 있습니까? 우선은 서비스 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조업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물류, 유통 쪽은 약간은 더 페이스가 깁니다. 페이스가 길다는 말은 뭐냐면 계획이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 얼마만큼 만들어가 어떻게 팔릴까라는 게 약간 에스티메이션이 예측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더 자주 바뀌고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쪽,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자체의 베이스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요. 갑자기 이렇게 확 튀는 그러니까 거예요. 시장 수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딱
픽스 될 수가 없는 예, 맞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특히 더. 예. 과거에는 이제 R&R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예,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길었고요. 그다음 미래 자체를 예측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죠. 예측한 회사들은 정말 큰 성장을 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운도 실력입니다. 그러면 그 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운을 질 수 있느냐는 결국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 그리고 조직 전체의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마스크 쓰기 시작할 때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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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하든지. 정확합니다. 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 박지호 팀원이 오늘쯤에 또 다른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답글로 답글 꼭 남겨주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 질문에 답글이 달리면 아마 이메일로 여러분한테 알림이 갈 겁니다. 그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두 번 세션 오늘 이제 한국레딧의 장병준 부장님하고 장민준 부장님하고 제가 이제 톡한 거 20여 분, 20한 7분 되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데모도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운영상에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상에 어떤 허들이 있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극복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니까 보시고 그거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 질문은 바로 장 부장님이 바로 답변 바로 주실 겁니다. Q&A 시간에. 자, 그러면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햇 솔루션 아키텍트 장민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입을 하고자 하시지만 선뜻 진행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분산형 아키텍처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놀리식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각각의 서비스는 자신의 코드를 갖고 있는 응집성은 높이고 결합도는 느슨하게 하든 루즐리 커플드 형태의 그 서비스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분산형 아키텍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복잡성들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옵스, 서비스 옵스, 이 각각의 레이어마다 여러 가지의 기능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식성과 추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의 한계들 몇 가지를 이제 짚어주실 건데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같이 분산된 구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서비스들이 내가 어디에 있고 내 다음 서비스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되고 그 통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장애가 났을 때는 장애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분산된 환경에서는 이런 복잡성들이 너무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들을 내 눈으로 보고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단점들을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극복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 코드 이외에 많은 코드들이 오히려 이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코드 이외에 많은 코드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코드들일까요? 어떤 성격의? 네, 비즈니스 로직과는 좀 관련이 없는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인증, 트레이싱, 그리고 라우팅,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이 코드 안에 심어서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아키텍처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또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 1번부터 4번까지 서비스가 일렬로 이렇게 쭉 흐름이 플로우가 있다고 잘게 가정했을 쪼개니까 이런 체이닝이 되게 많아지겠죠. 이런 체이닝이. 네네네, 맞습니다. 음. 그런데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서비스가 만일 죽었다. 그러면 1번 서비스 입장에서는 4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계속 리소스는 투입이 되면서 3번까지 리소스는 계속 트래픽은 계속 들어오면서 이 4번에 가서야 이제 에러가 발생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서킷 브레이커와 같이 그러면 나는 1번부터 빨리 차단을 해서 이 트래픽을 우회시켜야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다른 또 메커니즘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이런 회복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이제 코더의 개발자의 영역으로 빠진다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결국에는 이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더 많은 코드를 양산을 해 나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로직과 무관한 것들이 되게 네, 맞습니다. 쌓이는 거네요, 그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잘게 쪼개져가지고. 네네. 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양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엔 이 조직 안에서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인사 시즌이나 회계 시즌마다 바쁜 시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는 그 그렇죠. 시기와 겹쳐버리면 어디는 업데이트하고 어디는 업데이트를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형상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의 MSA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넷플릭스 OSS를 이용한 MSA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MSA 쳐보면 구글 해보면 넷플릭스 OSS가 이 단어가 꼭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네. 이게 뭡니까? 일단 넷플릭스 OSS가 뭐예요? 네. 넷플릭스 OSS는 이아스 환경 위에 이제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MSA 환경을 구성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했나 보죠,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네. 오. 그 2010년도 초반 정도에 이야, 그게 이미 소문이- 도입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건 뭐 줄이라든지 스프링 클라우드라든지 리본이라든지 이런 MSA 아키텍처에서 필요한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이 프레임워크와 연동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을 이제 서비스 안에 이제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OS가 이제 MSA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런 MSA의 단점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랑 뭔가 컨트롤하는 로직이 네네. 같이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단점들이 계속 대두가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화두를 있겠습니다. 던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넷플릭스 OSS는 계속 그 서비스를 증가할 때마다 그 복잡도는 점점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운영의 한계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비즈니스 로직과 컨트롤하는 로직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2018년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이런 컨트롤하는 영역을 별도로 구성을 해보자라는 이스티오 프로젝트가 이제 발족이 됩니다. 2018년도에나 네, 되게 늦게 나왔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로직은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서 네.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을 이스티오에 녹여들여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보안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사이드카 방식의 네네.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개발자들은 이 현업 개발자들은 현업 비즈 로직만 짜면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사이드카 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니면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든지. 네네.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체인 형태, 메쉬 형태가 아니라 그냥 API 형태처럼 일렬로 쫙 이렇게 세운 다음에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합 UI에서 각각의 API를 호출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업무를 굉장히 그 어떤 그 펑크션 단위로 잘게잘게 네네. 쪼개야 되겠네요. 거의 네, 원자 맞습니다. 단위 레벨로 거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통합된 UI가 이제 필요할 거고, 이 UI를 통해서 이 API를 호출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구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복잡도가 제거가 됐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간에 종속적이 않은 펑크션 단위로 다 잘게 쪼개버렸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이 어떤 펑크션 단위 잘게 쪼개려면 도메인을 확실히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00%.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성을 하려면 이 API들도 어떤 묶음이 있어야 되고, 이 게이트웨이, 그 그림에서는 이제 한 개겠지만, 이 게이트웨이도 뭐 이중화, 삼중화나 아니면은 멀티 테넌시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든지 그런 좀 접근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가면 아까 통합 UI가 있으니까 뭔가 네. 웹 서비스라든지 네네. 뭔가 이렇게 비저블한 네. 서비스가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거에 얘를 적용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뭐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웹으로 업무를 보는 업무라든지 네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적합한 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설령 펑크션을 잘못 쪼개더라도 네. 이거 더 쪼갤 수 있겠다는 것을 금방 네네. 사람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뭔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API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게이트웨이에 등록만 시켜주고 호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앞에서 말한 복잡도를 전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네. 모든 이제 아키텍처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듯이 SPOF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SPF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 쉽게. 죄송합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그러니까 하나의 지점이 다 이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니까 맞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다운됐을 때 전체가 네. 다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SPOF를 어떻게 가용성을 향상시키느냐가 이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 장표에 보면 API 게이트웨이 밑에 네네. 가로에 3스케일이라 되어 있는데 네네. 이건 뭡니까? 이 3스케일은 레드햇에서 그 인테그레이션 솔루션 중에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네.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아키텍처를 도입한 고객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금융권 사례입니다. 사이드카를 이용을 해서 이제 MSA의 단점을 극복한 국내 은행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웹을 사용하는 업무는 아니었고 이제 백단의 서비스였고, 백엔드 쪽에. 네, 맞습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을 한 데이터 플로우가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게이트웨이는 API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백엔드 게이트웨이를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런 MSA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플로우를 따라서 결국에는 나중에 백단에 있는 ESB와 통신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분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드카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복잡성을 그대로 두시고 그냥 쪼개놓기만 하고서? 예,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로 업무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았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아이씨. 네, 그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는데 여기 가보면 저기 가보라고 저기 가보면 또 여기 가보라고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사이드카를 이스티오를 이렇게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드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셨어요. 사이드카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 서비스에 컨트롤 플레인을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은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지만 이 가시성과 추적성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고 이 도입을 함으로써 얻는 베네핏이 더 크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하게 에러 발생뿐만 아니라 네네. 이게 어쩜 외부랑 게이트웨이로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요새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또 보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거 어디서 이상한 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보안적인 우려도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서비스 메쉬를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플로우를 쫓아서 이 도식화된 토폴로지를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곳이랑 통신을 하고 있었던 게 네. 이제 보여졌거든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서비스 안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일에 그게 백도어라든지 그런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금융 그렇죠. 보안 사고로 네네.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세부적이기는 합니다만 서비스와 또 서비스 간의 통신은 그냥 HTTP로 통신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토폴로지를 봐보니까 HTTP가 아닌 겁니다.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는 걸 보고 이제 추적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코드 내부에 타고 들어가니까 다른 프로토콜로 랩핑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사례입니다.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MSA 구성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들께서는 그 이제 내부 서비스를 모두 MSA화된 API로 구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완공된 사례는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분들의 니즈는 모놀리틱을 MSA로 가는 것을 타겟으로 가고 있지만 이 MSA의 이런 복잡성들이 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복잡성을 관리해줄 인력의 리소스를 또 구하기가 빠른 시간에 구하기가 또 힘들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좀 이분들의 니즈를 맞추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파스 형태의 펑션 애저 서비스 형태의 이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기를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는 업무였는데 업무는? 이분들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세금 관련된 네, 업무를 처리하는 네네.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U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API를 이제 호출을 하고 뷰는 이제 앞단에서 처리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금 관련된 거면 아마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량적인 거니까 네네. 펑크션화 시키기가 좀 좋았겠네요. 업무 자체가.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이 레벨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익스터널한 외부와 통신을 하는 부분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로, 그리고 내부로 통신하는 이제 웹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스티오 사이드카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호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MSA를 구성하는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아키텍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이드카는 이스티오 기반 사이드카 같은 것들은 이제 백엔드 시스템 같이 네, 이거를 잘게 어떤 펑션으로 내가 확실히 뭔지 모르잖아요. 레거 시스템 백엔드에 뭐 어떻게 돼 네네.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사이드카를 달아서 컨트롤 플레이 분리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네네. 아까 같이 이제 외부로 우리가 육안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그런 업무들은 이제 이런 펑션 에이저 서비스로 네, 그 API 게이트웨이로 네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티오는 그냥 별도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담당해야 되는 필요 요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티오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용성, 그 다음에 폴트 톨러런스, 그리고 가시성, 보안, 그 다음에 뭐 카오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트래픽 관리 이런 서비스 레이어만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다른 부분은 이제 오픈시프트가 담당하는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티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데이터 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드의 컨테이너에 엔보이라는 사이드카가 이제 붙게 되고요. 이 엔보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프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록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는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캡처를 해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또 전달을 하고 이 전달된 데이터를 컨트롤 플레인에서 수집을 하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가식성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를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이 서비스 메시를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인포라는 이제 샘플을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 설치를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거 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북인포라는 것은? 북인포라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놈이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떠 있구나라고만 이제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서비스 메시를 여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메시에 이제 서비스 메시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컨트롤 플레인과 연동을 한 이제 서비스 멤버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create 서비스 메시 멤버 롤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이 멤버에 참여할 앞에 말씀드렸던 북인포를 입력을 합니다. 다른 멤버는 지우고 그냥 이렇게 멤버를 설정을 하면 서비스 MSA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인포는 다음과 같이 이 통합 뷰에서 책에 대한 뭐 리뷰나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냥 이게 샘플 페이지인데 이 프로덕트 이 페이지에서 디테일이라는 화면을 보여주고 이제 리뷰를 보여주고 이 리뷰에 대한 랭킹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이 플로우가 이것만 화면만 봐가지고는 이 플로우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서비스 메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는 컴포넌트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라파나나 이스티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시면 좋은 게 다음과 같은 키알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키알리는 뭐 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키알리는? 네, 서비스의 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라고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멤버를 북인포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키알리에 북인포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키알리를 다음과 같이 이런 서비스의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토폴로지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한번 부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초에 한 번씩 호출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트래픽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리퀘스트는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하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이 서비스는 이런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고 서비스가 부하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단에 있는 레이팅스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내리고 에러를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에서 이 레이팅스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래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레이팅스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에러를 리스판스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에러가 난 것을 한번 캡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워닝 표시가 나와 있고 레이팅스에 클릭을 해 보면 503 에러가 어떤 연결 실패 오류가 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니크 아이디를 발췌를 해서 이 아이디를 가지고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매개체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트레이싱 하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사이드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어려워 하십니다.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클릭이랑 멤버를 추가하기만 하면은 쉽게 이렇게 사이드카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소스의 이스티오랑 이제 레드햇의 서비스 메시 이스티오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킨 버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카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가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가시성에 대한 그 부담을 많이 네. 덜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이런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레드 전문가분께서 또 답글 남겨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온라인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라든지 또 코멘트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하시는 분들 15분 저희가 추첨해서 바스킨 라빈슨 경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Q&A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준님께서요. 키알리에서 그래프의 크기가 복잡하고 방대해지면 다른 부분은 턴오프하고 원하는 서비스 패스에 대해서만도 볼 수가 있는지요? 네, 원하시는 패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확장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진님께서 사이드카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지연이 증가하지만 이스티오는 네트워크 지연을 증가 없이 사이드카의 장점을 제공하고 API 게이트웨이는 일반적으로 스포프를 발생시키지만 3스케일 API 캐스트는 스포프를 발생 없이 API 게이트웨이 장점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점은 이 아키텍처 상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단점이고요. 이 부분은 트레이드 오프 상에 이제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욱님께서요,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MS의 단점을 극복한 금융권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에러 추적을 하는 방법과 에러 발생 후 처리인 서킷 브레이커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러 추적하는 부분은 이 사이드카에 붙어 있는 엔보이에 보시면 엔보이의 랭귀지가 자바나 고랭이나 뭐 이런 부분을 되어 있는데 각 랭귀지마다 스펙상에 트래싱을 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플레인한테 이제 수집 매트릭을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추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서비스 메쉬와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서비스 메쉬는 사이드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복잡성을 어떻게 가시성,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PI 게이트웨이는 그 앞에 단일 지점을 만들어 놓고 사이드카 방식이 아닌 그 단일 지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환님, 모노리스 방식에서 MSA로 전환을 빅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전략을 앞서 세션에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기존 모노리스 방식의 서비스에서 일부 서비스를 MSA 방식으로 구현해서 연동하도록 하는 방식은 어떤 이슈가 예상될까요? 이 전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슈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든 변경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DB 쪽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스탑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전환을 할 때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런, 서비스 스코프를 나누는 부분, 그 다음에 DB의 스코프를 나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성호님께서 MSA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자일한 개발 환경, 데브옵스, 통합 파이프라인과 클라우드 환경이 충족될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혹시 부족하다면 전환 시 효과가 없을까요? MSA는 결국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컨테이너화의 결정체이자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MSA의 목표는 애자일한 개발 환경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데브옵스가 필요한 거고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MSA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앞에서 장표에서 잠깐 보였다시피 서비스 메시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MSA를 위한 오픈시프트가 담당하는 영역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효과적인 MSA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일규님, 한국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메쉬 이스티오의 사용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네, 레드햇의 서비스 메쉬는 오픈시프트의 번들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서 뭐 그라파나 대시보드라든지 그리고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그리고 엔보이, 그 다음에 에거 이런 MSA 환경에서 필요한 이제 추적점과 가식성을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명감님, 아까 넷플릭스 OSS 언급했던 거 혹시
계속해서 넷플릭스 지금도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오픈 소스인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 예, 오픈소스 제 맞으시고요. 스프링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이제, MSA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윤성원님께서 MS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문화나 조직적인 인지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문화를 가지기 위한 초기 준비 작업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시작을 하면 기술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시피 사람이 문제인데, 기업의 안에 조직의 파워를 누가 갖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방문했었던 고객사는 DB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DB를 쪼개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오라클, 오모 벤더의 그 위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자신의 파워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문용님께서 MSA로의 여정에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술보다는 조직 문화와 목표, 그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를 했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니즈를 더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이 훨씬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고인물이 많은 죄송합니다. 사일로화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변화의 두려움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의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지, 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거시된 것이 좀 뚜렷하게 전체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푸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종훈님께서는 MSA를 꼭 적용해야 하고 또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분야, 시스템 구조를 좀 더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일수록 MSA 전환을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ESB인데요. ESB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상용 와스 위에 ESB가 올라가고 그 위에 SOA 프로그래밍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만일에 와스 죽어버리면 그 전부 다 프로그램들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좀 디펜던시가 강력한 그런 부분일수록 이제 MSA화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일규님은 MSA가 만능인 것처럼 얘기되는데 적용이 적절치 않은 영역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적절치 않은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MSA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일 것 같은데요.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MSA는 만능이 아니고 그리고 복잡성이 MSA의 문제점인데 별로 복잡할 게 없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냥 텍스트 몇 개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영성님, 마이크로 서비스는 결국 분산된 단위에 대한 추적, 트래킹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스티와 같은 서비스 메시하고 해당 트래픽 추적을 위한 키알리로 실제 기업에서 적용해서 사용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키알리를 쓰지 않아서 제가 앞에 금융권 사례에서도 그런 가시성을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이드카를 달므로써 금융권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자, 오늘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하도록 했고요.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 답글 있으니까 답글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부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네. 중에 좋은 질문 세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네. 윤성원님, 윤성원님, 네. 문주웅님, 문주웅님, 황승환님. 황승환, 네. 문주웅, 윤성원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세션 박재호 CTO님의 역저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 네, 요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네, MSA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올라오시는 그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MSA 토크아이티 산 지가 네네. 이런 걸 이슈한 한 1년 된 것 같은데 네. 질문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굉장히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높아졌습니다. 네. 네. 시간이 갈수록.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죠, 그죠? 네. 맞죠? 시간이 맞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네. 오늘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주말에 잘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도 다양한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거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